진짜 정부가 공공의료를 확충하려면요, 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냥 심기 보전용 엉터리 통계 수치만 보고받지 마시고 실제로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야 이래 놀자 끝이야 이런 식의 희망적 메시지 줄 때마다 불안해요. 또 터지겠구나. 일반 국민들께서 제일 주의 깊게 보는 것이 확진자 숫자 아닙니까? 확진자 숫자로 어떤 의사결정도 하면은 사실은 안 됩니다. 그냥 저는 이번 정부가 그냥 모든 거 그만두시고 뭐 정치 경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만 계셔주면 어떨까? 건강하신 분들은 마스크 사용을 사실은 자제해 줘야지.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 5월 연휴로부터 촉발된 2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최근 이 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확산되고 있고 또 2차 대유행의 위기가 오고 있다. 안 대표님께서는 최근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막고 있습니다만 위태위태합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까 그걸 먼저 알아야 모든 걸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에 옮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필요한 게 백신 아니겠습니까? 지금 삼상에 6개 정도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만 아마도 내년 상반기 정도에 백신이 나올 수 있을 거다. 그렇지만 그 효능에 대해서는 정말 100%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뭐 30%밖에 없을지 또는 한 번 맞아서 불충분해서 2번을 맞아야 될지 이런 것들도 아직은 불확실합니다만 내년 초에 나올 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세계 인구 수만큼 백신을 생산한다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병원마다 그 백신을 맞으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전 국민이 한꺼번에 병원에 몰리면 그 사람들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미리 정해서 의료진 80세 이상, 70세 이상 그리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생일별로, 생월별로 그렇게 맞으러 가라고 지침을 내려야지만 혼란이 없을 텐데요. 그것까지 다 끝나고 나면 아마 내년 말 정도가 될 겁니다. 지금 코로나 종식 때까지 긴 터널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지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래 고생한 그 기간에 2배가 우리 앞에 남아있는 셈이거든요. 3분의 1도 안 지나왔는데 대통령께서 종식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내년 말이라고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방역 당국이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 K방역 홍보비로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참 어이가 없었던 게 원래 이제 코로나가 종식된 다음에 공과를 따져서 이 정부가 잘했다. 이런 거 국민이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이 정부는 대통령부터 이제 스스로가 막 이게 다 내 덕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사건 터지잖아요. 신천지 터지니까 신천지 탓이다. 이번에 8.15 그 집회 이번에도 터지니까 8.15 집회 탓이다. 그런 것들을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게 정부인데 뭐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러니까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 이런 게 전혀 없는 거 이런 게 이제 이번 정부의 문제점이고 과연 이 정부를 믿고 우리가 코로나 계속 가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최소한 자기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좀 져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뻑하면 가짜뉴스 탓하고 뭐 제 탓이고 야당 탓 이렇게 하는 거 이건 너무 지겹고요. 이제 좀 제발 좀 남탓하지 말고 정부가 좀 반성하는 정부가 좀 되면 좋겠는데 그게 참 안 되니까 아쉽네요. 그러니까 공 가로채고 그리고 관은 남탓하고 비판에 대해서는 민감해서 파르르 떤다. 그게 한마디로 지금 현 정부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잘 막은 이유가 크게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의료인들의 헌신 그리고 또 시민들의 그 자발적인 노력입니다. 높은 시민 정신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정부에서 마스크 쓸 필요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믿지 않고 집단 지성을 모아서 다들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잘못된 지침을 내리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높은 시민의식으로 현명하게 대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또 2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 의료가 공공의료 시스템 하에서 민간 의료가 주축인 역할을 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이 가능한 데다가 민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그 우리가 메르스를 경험했던 거를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사스나 메르스를 경험을 하면서 그게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시스템을 정비를 하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난 정부에서 메르스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가 보완이 됐습니다. 여기 한마디 좀 덧붙이자면 우리나라 이제 우수한 공무원 시스템도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뭐 확진자 동선 파악해서 일일이 공개하고 이러는 거, 이거 아마 다른 나라에서는 하기 되게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 우리는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독감보다 사망률이 뭐 100에서 200배 정도 높은 되게 무서운 질환이고, 이게 낫더라도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그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는 좀 정부 지침을 좀 따르고, 좀 인생 깁니다. 100세 인생이라고 할 때 한 1년, 2년 정도 우리가 못 참습니까? 나머지 80년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좀 방역 지침에 좀 따라주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염병을 막는 게 두 단계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감염된 사람이 입국을 할 때 그 사람을 철저히 추적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막는 그런 방법이죠.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 그게 뚫려서 이제 지역 감염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그 의료 능력, 그러니까 몇 명의 환자를 볼지는 그 의사 수와 병상 수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걸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럽이라든지 미국에 많은 사망자가 났던 이유가 그 나라가 의료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제대로 한 사람 한 사람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사망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일반 국민들께서 제일 주의 깊게 보는 것이 확진자 숫자 아닙니까? 근데 확진자 숫자로 어떤 의사결정도 하면은 사실은 안 됩니다. 이 확진자라는 것이 평균 일주일 전에 감염이 된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일주일 동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녀서 아직 확진자가 아닌 상태에 있는 감염자가 얼마나 많은지는 아무도 지금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들도 보면 그걸 가지고 의사결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밝혀진 그 확진자 숫자 중에서 깜깜이 환자 비율,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모르는 환자 비율에 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고 판단을 한다든지, 무작위로 항체 조사를 해서 그 퍼센티지가 지역별로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는가, 그거를 확인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정부에서 해야 될 것이 지속 가능한 사회 거리두기의 방법을 찾는 겁니다. 최근에 그 독일에서 실험에 나섰습니다. 넓은 콘서트홀에 자원자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옛날처럼 이렇게 앉게 하고 공기 흐름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를 이렇게 파악하고 2m 간격으로 앉게 한 다음에 그때 또 공기 흐름들이나 뭐 감염 가능한 경로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 또 그보다 훨씬 더 그 거리를 두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패턴을 통해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염 위험이 굉장히 낮은 그런 사회적인 거리두기 형태가 발견이 되면 그러면 콘서트를 열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끊임없이 시도하고 실험하면서 지속 가능한 형태의 사회 거리두기 방법을 찾는 노력,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그게 뭐 활발하게 보이지 않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저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은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속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앞으로 경제가 어려운 거는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겠지만, 사실은 경제는 코로나 시작 전에 이미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말에 속지 마시고요. 우리나라는 소득 주도 성장 같은 그런 이상한 정책 때문에 망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가장 직격탄을 맞은 분들이 이제 자영업자들 아닙니까? 사실 그 자영업이 이미 우리가 그 소득 주도 성장,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막 올리라는 그런 정책 때문에 이미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코로나라는 악재가 더 터진 거죠. 그러면 이제 정부가 빨리 이제 코로나를 좀 어떻게 좀 종식시키고 뭐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코로나가 완화될 만 하면은 제일 먼저 정부가 앞장서서 규제 풀고 막 이제 다 이제 놀자 뭐 이런 식으로, 뭐 해운대에 뭐 사실 8월 달에도 해운대에 뭐 100만
100만 인파 모였다 뭐 이런 말도 막 있었잖아요. 남들이 다 들뜨려 그래도 그걸 말려야 되는 정부가 오히려 가장 먼저 들뜨면서 야 이래 놀자 끝이야 이런 식의 메시지를 자꾸 번번이 줘서 정부가 뭐 희망적 메시지 줄 때마다 불안해요. 또 터지겠구나.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더라고요. 좀 제발 좀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2022년이 시작될 때부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될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뭐 당연하게 코로나19 방역을 통해서 2차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걸 해야 되겠죠. 또 동시에 경제가 완전히 파탄이 나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 벌써 파탄이 났는데 지금 더 악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극복하는가, 당장 물에 빠진 사람들, 당장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을 물에서 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뀔 겁니다. 그러면 그 바뀐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적응하는 준비를 또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 막는 데 집중하고 코로나 끝나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겠다 하면 이미 늦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그런 개혁이라든지 준비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보건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고요. 그리고 의사들을 자극하는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의사들이 마스크 충분하면서 마스크 쌓아놓으려고 그런다 뭐 이런 식으로 의사들을 폄하하는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 말고 그냥 뭐 정은경 본부장이라는데 그분들이 좀 앞에 나서서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복지와 보건이 계속 붙어 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코로나 가했던 바이러스 사태가 지금 이게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제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부처가 또 설립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질병관리본부를 이제 청으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감염이 잘못되면 경제도 다 절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기에 대해서 좀 의료 쪽에 좀 힘을 실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이제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은 냉정하게 보면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 그 베트남 전쟁 때 그 미군 최고위 장성인데 포로로 잡힌 분이 있습니다. 스톡데일 장군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그 베트남 전쟁에서 전쟁 영웅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좀 이해는 안 되잖아요.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포로로 잡힌 분인데 왜 전쟁 영웅인가? 그분이 포로 수용소에서 다른 수많은 미군 포로들이 희망을 가지게 만들고 살아남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살렸다는 평가를 받는 그런 전쟁 영웅입니다. 머리는 차갑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희망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것을 사람들이 그 후에는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정부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계속 종식이 될 거다, 아니면 확진자가 뭐 언제 100명 이하로 떨어질 거다, 계속 단기간 그렇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헛된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했다가 실망을 반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됩니다.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엄중한 현실을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정부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 믿고 따라와 달라. 그리고 또 이런 분들 힘들게 살고 계신데 용기를 가지시라. 이런 분들 열심히 일하고 계신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로 감사하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대표님과 서민 교수님의 공통점, 바로 당국대 의대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러니까 또 의사들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실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19에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 의사들에 대해서 정부가 갑작스러운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이번 사태를 뭐 한 사자성어로 말하면 코사구팽이다.
코로나가 이제 창궐 하는데 의사를 갖다 버리는구나 이런 걸로 이제 하고 싶습니다. 원래는 정부가 뜻이 이런 거였을 겁니다. 아마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나면 이제 의사들을 적폐로 몰아서 자기들의 자녀들이 의사가 쉽게 되는 그런 세상을 아마 원했을 텐데 코로나가 안 끝나니까 다급해져서 그냥 마구 던진 게 바로 이번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딴 거보다도 제일 화가 나는 게 다 각자 그냥 자기 욕망에 충실해서 그냥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이 사회가 저절로 좋아지고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우리나라 의료 혜택을 얼마나 잘 받았습니까? 그런데 좌파 시민단체와 좌파 쪽에 있는 몇 명 교수들을 이렇게 짝짝꿍 해가지고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 탁상공론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의학대학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런 비슷한 식으로 해서 결국 망했는데 이번 것도 도저히 현실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그 의사 파업에 있어서 국민 지지율이 거의 40%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지지율로는 거의 처음일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지지율이거든요. 이것만 봐도 민심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그게 저희 전공의와 학생들을 제가 지켜 좀 줘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그게 너무 속상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왜 하필이면 이렇게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이 와중에 열심히 일하는 의사들 등 뒤에서 돌을 던졌냐, 의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정책을 발표를 했느냐, 그거거든요. 사실은 의사가 부족해서 의과대학을 만든다고 하면 그러면 의과대학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그리고 남자 같으면 군대 갔다 오면 거의 14년 정도가 됩니다. 대학 만들고 나서도 앞으로 14년 정도 후에 이 정책이 맞았느냐 틀렸느냐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시기가 오는 건데 이게 1년이 다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지금 던진 거죠. 그래서 뭐 추측해 보면 이 정권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야 되는데 내년은 대통령 선거 바로 1년 전이고 그때는 힘드니까 올해밖에는 없다. 굉장히 다급해서 그런 정책 발표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서남대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학 부속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실습이 정말 엉망으로 이루어지고요. 의과대 학생들이 3, 4학년 때 이제 병원 실습을 돌거든요. 그 후에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의사로 성장하기 때문에 이 병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서남대가 그게 없어서 망했는데 이 정부도 똑같이 그냥 병원 짓지 않겠다. 남원 의료원이라는 그런 공공병원을 거기서 수련 받아라. 뭐 이러면서 그 의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남원 의료원에서 수련을 받으면요. 거기서 정말 다양한 환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그냥 자란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무리 암 전문의라고 하더라도 암 환자를 별로 보지 못한 채 암 전문의가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 뭐 딴 데 다시 이제 10년 지나면 다시 서울에 가서 이제 개업을 할 텐데 그분들이 과연 암 환자를 얼마나 볼 수 있을까? 이게 저는 되게 의문스럽고요. 진짜 정부가 공공의료를 확충하려면요.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피과 있지 않습니까? 기피과라 뭐 중증외상센터 이런 거. 절대 민간의에서는 수지가 안 맞는 거. 이런 것들을 집중 만들어서 그러니까 흉부외과 전문 병원 이런 걸 만들어서 흉부외과 의사들 잔뜩 뽑고 환자들 글로 보내면 이게 이제 살아나는 건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공공의사 좀 늘리고 공공의대 만들면 공공의료가 살아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탁상 행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모두 다 이 전문가인 의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말을 해서 그런 정책을 위반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의학 전문 대학원을 만들었는데 그게 원래 생각했던 대로 잘 운영이 되지 않아서 거의 대부분이 다 의과대학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것도 입학 과정에서 문제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서 계속 이렇게 의학 전문 대학원을 지속할지는 사실은 불확실한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또 하필이면 정부에서 의과대학도 아니고 의학 전문 대학원을 만들겠다. 그리고 거기에 뭐 시도지사가 추천을 하고 또 시민단체에서 심사를 하겠다. 이런 것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돈을 투자해서 직접 그 국공립병원을 짓거나 아니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병원을 인수를 해서 거기서 환자를 진료를 하게 되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14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놔두고 14년 후에 의사들이 자기 돈 가지고 오지에 개업하라. 지금 그 논리여서 그런 방법 자체가 정말로 맞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방이라고 해서 저는 의료 접근성이 꼭 낮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이제 저희가 동아리 이제
그 진료 봉사 동아리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무의촌을 가려고 그러는데 무의촌 갈 만한 데가 진짜 하나도 없고 거기 가봐도 병원이 더 큰 게 막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지금 요새는 갈 곳이 없고,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뭐 의료 접근성 최다인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1인당 17번씩 병원을 갑니다. OECD 평균이 8번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병원에 갈 일이 많고 더 많이 아픈가? 사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 왜 그러면 이렇게 많이 가느냐? 이게 의사 수가 접근성이 많다 보니까 그냥 집 앞에 병원이 있으면 그냥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저 한번 가야겠다. 이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는요, 공급이 수요를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번이라는 횟수는 과잉진료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과잉진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국민 의료비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의사 수를 지금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그 의료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독특합니다. 유럽은 공공 의료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대조가 되는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은 민간 의료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의도를 해서 만든 건 아니겠습니다만 굉장히 독특한 복합 공공 의료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공공 의료 시스템이라면 공공병원들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민간 병원들이 담당합니다. 공공 의료 시스템인데 그 국공립병원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를 지금까지는 잘 방어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공공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데다 민간 병원들, 민간 의사들이 담당을 하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들에 대한 이해가 저는 일반 국민들도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심했던 대구의 현장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더 와닿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거죠. 네. 좀 더 길게 설명해 주셔도 되는데. 안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그 코로나 현장에 진짜 온몸으로 봉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무게가 있는 게 아닌가, 더 와닿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지방의료가 점점 공동화되는 이유 중에 문재인 케어라는 것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가 뭐냐면요, 그냥 우리나라 어차피 그 서울에 있는 병원이나 뭐 지방의 병원이랑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병원에 그 교수 특진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케어가 그 특진비를 다 국가에서 내줍니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병원을 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죠. 그냥 전부 다 지방 환자들이 전부 다 KTX 타고 서울로 올라와서 진료를 받거든요. 그래서 지방 공동화에 저는 문재인 케어가 큰 공헌을 했고, 그로 인해서 또 제가 20년쯤, 10년 후 20년쯤에 건강보험 재정이 완전히 바닥에 났을 때 그때 제가 과연 원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을까?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프지 말자,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걱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라는 게 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대통령 심기를 케어하자.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언제부터 유머까지 이렇게 장착하셨습니까? 우리나라 정치가요, 왜 재미가 없냐면 유머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유머였습니다. 다른 환자들한테 물어보면 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실력 있는 사람한테, 인성 관계 없다, 실력 있는 사람한테 진료받고 싶다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지방 환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서 서울에 있는 병원 가는 이유가 다 이렇게 정말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 잘해서 뭐 빅5에 들어간 이런 사람들한테 진료를 받고 싶은 욕망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서 갑자기 그러니까 공공의대에서 공부 좀 못해도 인성 좋은 사람을 뽑자,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게, 머리 좋은 사람들 유인하는 이유가 의사야말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의대를 못 들어올 애가 의전에 들어가 가지고 학점을 계속 1점 매수로 하고 유급을 몇 번씩 한 애가 있다. 그런 애가 의사가 돼서 딱 세상에 나오잖아요. 말릴 수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면허를 유지하고요, 아마 100명 이상의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의사가 그렇게 무서운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사를 갖다 이렇게 모든 나라가 다 연봉을 많이 주는 걸로 묶어 놓는데, 우리나라 이 정권은 정말 인간의 그 보편적인 욕망, 이거를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은 말이죠, 좀 비겁한 게, 그러니까 정권에 있는 분들은 모두 다 빅5 병원에 있는 의사들한테 진료를 받으실 거고, 이런 것도 되게 특권의식이 아닐까요?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여전히 의사는 좀 공부를 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의사가 안 된 이유가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머리가 안 좋더라고요. 환자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의사는 응급 환자가 왔을 때 3초 안에 정말 진단을 하고 치료까지 바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머리를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데, 제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했는데, 안 하기 정말 다행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정규 1등 논란 너무 유치합니다. 전교 1등 한번 해봤습니다.
뭐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을 현 정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보편적인 사람은 이해가 안 되고 자기 욕망은 너무나 잘 알고 충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공공의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그 입시 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자비처럼 떠오르지 않습니까? 작년 가을에 보면은 인턴 그 경력서 위조하고 표창장 위조하고 이런 일들도 벌어질 거고, 또 시민단체 출신 분들이 또 자녀들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까지 이제는 전 국민들이 다 알게 되니까 코로나 와중에 의사들 바쁘니까 신경 안 쓰겠지 하고 지금 이걸 내민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명민한 머리와 그런 아주 날카로운 판단력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생명을 뭐 유급 몇 번 하고 뭐 그런 의사, 실력 없는 의사한테 맡기겠습니까? 그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만들겠다고 한 말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그 노무현 정부의 뭐 2기를 자처하는 그 정부에서 그 전 전임 장관은 반칙의 황제, 그리고 그 다음 후임 현 장관은 특권의 여왕.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은 다 밝혀졌습니다만 정부에서 이 공공의대를 만들려고 했던 그 계획들을 한번 생각들을 쫓아가 보면 의학 전문대학원을 만들어서 그 뭐 수능이나 점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편법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거기를 정치인들이 추천을 하고 시민단체가 심사를 해서 자기 자식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 공공의대 이제 뭐 나온 애들이 그 10년간 의무 복무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진짜 날짜를 세면서 참 10년만 지나면 나는 날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의사들이 과연 열심히 근무를 할 것인가? 저 그것도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늘 말하지만 인간의 욕망을 외면하는 정부에게 미래는 없다. 국민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싸우게 하고 의사와 그 간호사 싸우게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남는 거는 분열에 갈등에 그러면서 정부는 계속 빠져나가기만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정치가 해야 되는 일이 국민 통합입니다. 어떻게든 나라가 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설득하고 또 설득이 안 된다면 뭐 사회적인 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완전히 갈라치기 해서 나중에는 나만 아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공권력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 드리자면 그 야당 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그 뭐 파업에 있어서 이제 공권력 개입은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었는데 뭐 지금하고 그분이 같은 분이라면 최소한 그 말에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그러니까 한참 의사들이 막 흥분해서 그러고 있는데 막 전공의를 고발하고 그것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예를 들면 뭐 수술하고 나왔더니 고발돼 있더라, 휴가 갔다 왔더니 고발이더라 이런 식으로 정말 잘 알지도 못하고 고발을 했기 때문에 전공의들을 더 자극하는 시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갈라치기 이 정부의 정말 핵심 전략이 갈라치기라는데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뭐 이제 이 정부는 이렇게 말하죠. 그 페이스북 메시지는 간호사를 칭찬하고자 한 것이지 의사를 뭐 욕하는 게 아니다 그랬는데 간호사를 칭찬하려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굳이 의사를 깎아내리면서 사실 코로나 급고한 건 의사가 아니라 니네들이다. 이렇게 의사들의 공을 폄하하는 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그 공공의료에 굉장히 이데올로기를 제공했던 그 김윤 교수라고 있습니다. 의료관리학.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의사들이 하는 일 사실 간호사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말해서 더더욱 분노를 막 자극하는데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 할수록 이 문제가 더 커져요. 증오가 커져요. 지금 공공의대 만드는 이유를 두 가지로 들잖아요. 정말 필수적인 의료 진료하는 그 분야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에 지원자가 없어서 부족하다. 또 하나는 시골에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없다. 지금 그런 건데 그 둘 다 사실은 의사 수를 늘리기 이전에 꼭 해야 될 것이 시골에 병원을 만드는 겁니다. 먼저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을 이제 마련해주면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진료 과목에 전공의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사실 의료보험 수가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하면 그에 맞는 고생한 만큼 대가를 인정해주는 수가 체계,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자리 잡은 가운데서 아직도 그런 수급이 문제가 되면 그때 검토해 볼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공공의대를 만든다고 들고 나올 문제가 전혀 아닌 거죠. 게다가 이제 문 대통령이 갈라치기를 이제 하실 때 아이유라는 이제 국민적 신명을 받고 있는 그런 가수까지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유 씨가 그 간호사들한테만 뭐 후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를 썼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아이유 팬클럽 그쪽에서 반박을 했는데, 의사들한테도 뭐 방호복을 1억 원어치를 하는 등 의사한테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도 왜곡해서 갈라치기 하는 그런 신묘한 기술이라고 봅니다. 요즘 보면은 꼭 무협지 보는 것 같아요. 뭐 갈라치기 신공을 시전하시었다, 뭐 이런 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현 정권 초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었고, 느낀 게 뭐냐면, 이 정권은 변하지 않겠구나, 앞으로도 계속 그냥 하던 나쁜 짓 하겠구나. 그냥 저는 이번 정부가 그냥 모든 거 그만두시고 그냥 가만히만 계셔주면 어떨까, 이 생각이 차라리 들어요. 그냥 코로나 방역에만 좀 신경 쓰시고 뭐 정치 경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프고, 제가 기대했던 정부라서 더 마음이 무너집니다. 정말 할 이야기가 많죠. 우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지금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냥 심기보전용 엉터리 통계 수치만 보고받지 마시고 실제로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인사가 만사입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문제들을 푸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많습니다. 뭐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내 말 잘 듣는 사람만 뽑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5천만 국민 중에 누가 적임자인가, 그렇게 등용해서 쓰는 그런 지혜가 정말로 아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민 갈라치기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 탓하지 마시고 아랫사람한테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그건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안 대표님이랑 같이 이렇게 하게 돼서 굉장히 가슴이 제가 좀 뜨고 나서부터는 떨리는 게 뭔지 몰랐는데 간만에 떨렸습니다. 이 나라를 이렇게 태우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지만 망가뜨리는 건 순간이구나. 여러분,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요. 선거 잘하십시오. 책에서 보던 것, 방송하던 것, 글 쓴 것 100% 그대로의 사람이구나.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참 좋았습니다. 실물이 더 낫다고. 네. 굉장히 늙어 보이는 사진을 제가 봤는데 예. 거기보다는 원판이 훨씬 나으세요. 그 사진은 정권의 음모입니다. 대깨문에 대한 테러를 이제 양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양념을 좀 당하는 편인데, 그래도 아무래도 정치인보다는 좀 못할 것 같아요. 혹시 대표님은 얼마나 양념을 한번 당하셨어요? 뭐 저는 완전히 양념 범벅이 돼가지고 얼굴 형태도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조금 이렇게 눈 정도는 이렇게 양념을 벗어서 앞은 보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지지난 대선 때 그때는 국정원 댓글에 가장 많은 타겟이었고, 그 다음에 또 지난 대선 때는 드루킹의 타겟이었잖아요. 예, 맞아요. 사람과 기계의 합작품이긴 하지만 밝혀진 것만 해도 8,800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인구? 아니, 남북한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념 세례를 받았어요. 진짜 양념 장사를 해도 될 만큼 엄청난 양념들을 이렇게 묻혔는데, 예. 저도 이제 대깨문의 표적 중에 하나인데, 명함을 못 내미겠네요. 8,800만 개 따라가려면 멀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대깨문 환자다, 니네들 못 고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썼을 때 댓글이 6,000개 달렸어요. 6,000개. 그거 보고 와, 이제 나는 대깨문의 인정을 받았구나 생각하고 되게 좋았는데 8,800만 개. 제가 더 노력해야겠네요. 8,800 하려면 진짜. 그러니까 그런 일을 10,000번 당하시면 이제 근접합니다. 그러네요, 진짜. 1000번 해도 안 되겠네요, 진짜. 더 열심히 몸빠들아, 더 열심히 붙자, 와라.